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99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 작성 시 따라야 할 원칙이 아닌 것은 뭐죠? 자, 발생주의. 그쵸. 회계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야 된다. 발생주의가 뭐죠? 그쵸. 발생한 시점에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자, 2번의 순익주의는 뭐예요? 순익주의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수익이랑 비용이 있어요. 그럼 수익이 100이고 비용이 50이면은 나는 얼마 벌었어요? 이익이 50이죠? 그럼 순익주의는 뭐 하는 거냐면은 이 이익만 보고하는 거를 순익주의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해요? 그쵸? 매출이 얼마인지 그리고 비용이 얼마가 들어서 이익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순익주의로 하는 게 아니라 손익계산서를 뭘로 한다? 총익주의로 한다. 답이 2번이 되겠고요. 3번 수익과 비용이 대응돼야 되겠고요. 당연히 구분해서 넣어야 되겠죠. 자, 2번.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유가증권 삼형제 있었죠. 그쵸? 뭐가 있었냐면은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는 증권, 만기보유증권. 그래서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는 증권은 어떻게 분류된다? 얘는 1년 이내고 얘네들은 1년 이상 얘는 만기까지 보유하는 거. 자, 그리고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치를 평가하고 매도가는 증권도 공정가치를 평가한다. 매도가는 증권, 단기매매증권은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만기보유증권은 뭐예요? 우리가 사채 같은 거. 물론 얘는 이제 만기보유 증권이기 때문에 자산이긴 하지만 사채처럼 상각 후 원가로 그쵸? 처음 취득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회계 처리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주의할 게 보다 단기매매 증권은 취득 부대 비용은 비용 처리하는 것이고 매도하는 증권이랑 만기보유 증권은 취득 부대 비용을 어떻게 한다?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그래서 이렇게 큰 차이를 구분하실 줄 알면 웬만한 이런 문제는 풀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1번. 단기매매증권의 미실현 보유손익은 단기손익, 그쵸?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2번. 매도가는 증권은 뭘로 한다? 기타 포괄손익이다. 3번. 만기보유증권은 공정가치가 아니라 뭐예요? 상각후 원가. 4번. 단기매매증권은 그죠? 얘는 유동이고 얘네들은 뭐다? 1년 이상이니까 비유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볼게요. 1번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상품은 그쵸 뭘로 회계 처리해요? 상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공전 이전을 위하여 보유 중인 토지는 유형자산. 3번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단기 수익 차익을 목적으로 방금받죠. 얘는 뭐예요? 투자자산.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되겠고요. 4번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사업 이전 목적으로 보유 중인 건물은 뭐다? 당연히 유형자산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4번 아래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자,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보통 계산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데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자, 내가 있고요. 남이 있습니다. 자, 내가 A라는 자산을 갖고 있고요. 남이 갖고 있는 B라는 자산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교환할 수가 있겠죠. 자, 교환할 때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어떻게 원가를 취득 원가를 측정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A의 뭐다? A의 즉 다시 하면 제공한 자산의 뭐다? 취득 원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제공 자산의 취득 원가 아니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겠고요. 만약에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을 때는 다만 있죠.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할 때는 B의 자산의 공정가치. 그러니까 A의 공정가치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B의 공정가치로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말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공정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으면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하겠고요. 얘를 측정할 수 없을 때는 얘로 한다. 이렇게 B로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선의섭취법과 총평균법에 따른 각 기말 재고자산 금액으로 옳은 것은 해보겠습니다. 자, 선의섭취법은 먼저 first in first out이 되겠고요. 총평균법은 전체 그 기간 동안에 매입한 금액의 평균 단가를 구해서 매출 단가를 계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출 단가가 아니라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의선출법은 제가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좋겠고요. 평균법은 파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기초재고가 10개가 있는데요. 그렇죠? 자, 매출을 이 중간에 했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입선출법이 있기 때문에 기초재고가 10개 없어진 것으로 보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매입한 게 3월 14일이네. 그렇죠?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10개를 해서요. 얘가 20개 남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0월 17일께 10개가 남아서 총 기말 재고는 어떻게 돼요? 20개 곱하기 요 단가, 그 다음에 10개 남은 거에 요 단가를 곱해서 요 금액을 더한 게 기말 재고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차례대로 하시면 돼요. 선입선출법이니까 차례대로 위에서부터 이 20개를 없애주시고 나머지를 이렇게 단가 곱해서 기말 금액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입선출법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총평균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 기초재고랑 이 매입이랑 요 매입들을 전부 다 평균화해서요. 이 평균한 다음에 그 다음에 20개를 나간 것처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자, 10개에 10만원, 30개에 12만원, 10개에 11만원에서 얘 전체보다 얘 전체의 평균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0개, 30개, 10개에서 나누기 50개에서 단가를 구해준다며 얘를 어떻게 한다? 이 중에서 20개를 나간 것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기말에 30개 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시면은 342만원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과 총평균법의 계산 문제인데요. 요 문제를 가지고 선입선출법이랑 총평균법의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한국은 2021년 6월 1일 대한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을 차입해서 단기 투자 목적으로 삼한전자의 주식을 매입하였다.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죠. 2021년 10월 10일 주가가 상승해서 일부를 처분하였다. 자,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회계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취득 시점에 보시면요. 차입 시점 보시면요. 자, 5천만 원 차입했죠? 그러니까 보통 예금이 되겠고요. 상환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장기 차입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단기 투자 목적으로 삼한전자의 주식을 매입했을 때는 단기, 여기 보시면은 단기 투자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보통 예금이 나갔겠죠. 자, 그 다음에 상승해서 매각했으니까 자, 처분, 보통 예금이 되겠고요. 돈을 받았겠고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얼마에 상승해서 팔았기 때문에 처분이익이 들어가겠죠? 재무제표에 나타내지 않는 계정 과목은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자, 결산 시에는 어떻게 돼요? 이 장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야 되겠죠? 이자 비용이 되겠고요. 미지급 비용, 보통 예금이 되겠습니다. 이 미지급 비용, 보통 예금이 왜 나왔냐면요. 보시면은 여기는 따로 없긴 한데 보통 이제 우리가 상환 기간 2년인데 만약에 기말에 내가 기말에 만약에 상환한다는 의무가 있으면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없으니까 지금 없죠? 제가 이거 잘못 만들었네요. 이거 지워볼게요. 자, 기말에 우리가 이자를 준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이자 비용, 미지급 비용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자 비용은 결산할 때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은 주식 매입할 때 있고, 단기 차입금은 없네요. 그렇죠? 단기가 아니라 장기가 되겠고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기말 외상매출금 잔해액 5천만원에 대해서 1%의 대성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다. 자, 하려고 한다. 기초대성충당금이 30만원이 있었으며 단기 중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매출채권 15만원을 대손처리하였다. 보충법에 의한 기말 대성충당금 설정 분기로 올바른 것은, 그래서 보충법이 뭐였죠? 기본적인 개념이 자 5천만원이 있는데 1%니까 얼마예요? 50만원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내가 기중에 얼마가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기중에 내가 충당금 잔액이 30만원이 있었으면은 얘를 어떻게 한다? 50만원으로 맞춰줘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추가로 20만원을 설정하면 50만원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50만원. 그러니까 이미 그 대성 충당금 금액을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 투비 금액이라고 하게 되면 이 투비, 결정된 금액을 가지고 현재 있는 금액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70만원일 수도 있겠죠? 70만원이면은 20만원을 없애주시면 되는 거고요. 30만원일 때는 20만원을 플러스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말 잔액을 50만원으로 맞춘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충법이다라고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보면요.
자, 기초대송충당금이 30만 원이 있었는데 단기 대송상가액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매출채권 15만 원 있었죠? 자, 그런데 기말에 50만 원이 돼야 되니까 30에서 15 뺐더니 15만 원이 남았네요. 그쵸? 15만 원인데 50만 원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35만 원을 추가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보충법이 되겠습니다. 8번 자본잉여금 항목이 아닌 것은 요거는 그냥 되게 쉽죠. 쉬운데 모를 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실기 프로그램의 개정 과목에 자본잉여금 조회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재평가 차익 기타 포괄손익 누계. 그래서 뭐가 있었죠? 매도 관한 증권 평가 이익도 있었고 해외 산업 환산 손익도 우리가 기타 포괄손익이었다. 그래서 크게 3개 외우시면 돼요. 기타 포괄손익은 매도 관한 증권 평가 손익, 재평가 차익, 자, 그 다음에, 정확히 얘기하면 재평가 이익이 있죠. 그 다음에, 해외산업 환산손익, 그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제조원가와 관련된 자료이다.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자, 그래서 단기제품 제조원가 어떻게 구하죠? 자, 원재료비 한번 볼게요. 제조원가 명세 잠깐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 단기제품 제조원가 구한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초 제품 재고액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더하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시면은 우리가 매출 원가예요. 얘가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단기 제품 제조 원가까지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 제가 강의할 때 어떻게 드렸었죠? 무료 강의 있습니다. 어떻게 했었죠? 그쵸? 일단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니까 요 구조를 아시면 어떻게 해요? 기초 제품 날리시고 자, 어떻게 해요? 기말은 기초는 더하고 기말은 뺀다. 나머지 거 다 더하면 그쵸? 그러면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얼마죠? 이렇게 됐더니 220인데 자, 기초랑 기말 뺐더니 30이죠? 그래서 여기 뺐더니 얼마예요? 190 나오죠. 그쵸?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고 바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구조에다 넣으시면 돼요. 직접재료비 넣고 노무비 넣고 제조관리비 넣고 기초제공 넣고 기말제공 넣어서 해도 어차피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편하시면은 이 밑에 여기 있는 요 표라고 해야 되나? 요 제조원가 명세서의 구조를 가지고 푸시면 되겠고요. 이게 숙련되신 분들은 저처럼 제품 날리고 기초 더하고 기말은 빼는 걸로 해서 바로 이렇게 그냥 눈으로 풀 수도 있겠습니다. 자, 10번. 한국전자는 제조간접 원가를 배부할 때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단기 제조간접 원가 배부 차이는 10만원 과대 배부이다. 단기만 실제 제조원가 발생액은 40만원이고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2000시간의 경우 직접 노무 시간당 제조간접 원가 매정 배부율은 얼마인가? 그래서 요거 제가 멤버십 강의할 때 특강으로 넣어드렸죠. 요거는 무조건 틀리면 안 된다. 그쵸? 어려워 보이지만 연습 몇 번만 하면 줍는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 실제와 정상 개별원가 차에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이 크면 과대가 되겠고요. 예정 배분에서 이 예정 배분을 이렇게 구하는 거를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겠죠. 자, 숫자 한번 넣어볼게요. 자, 40만원이죠. 실제 제조원가 발생이 40만원인데 10만원 과대 배분이니까 정상 개별 원가는 50만원인데 자, 얼마예요?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2000시간이니까 예정 배분은 얼마예요? 250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11번.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우리가 방금 제조원가 명세서를 좀 구조를 봤고요. 이게 모르시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쵸? 제조원가 명세서 실기 프로그램에 제조원가 명세서 들어가셔가지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게 뭐였죠? 단기 기말 제품 재고액은 손익계산서 항목이 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은 의사결정과 관련된 원가의 분류 중 하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그래서 과거의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이미 발생한 원가로 현재나 미래의 의사결정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요? 원가가 묻혔죠. 그쵸? 과거에 묻은 거예요. 과거에 묻혔기 때문에 무슨 원가? 매몰 원가가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지세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1번 항공기에 의한 여객 운송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죠. 영세율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 그쵸? 그래서 국내에서 국외인지 국외에서 국외인지 국외에서 국내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번 도서신문 잡지관보 맞고요. 3번 좀 주의하셔야 돼요. 3, 4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자, 연탄과 무연탄이 있고요. 유연탄, 착화탄, 가라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탄이랑 무연탄만 면세이고요. 나머지 연탄은 다 과세니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가 나와요? 그쵸? 우표인데 수집용 우표, 수집용
수집용 우표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답 찾는 거는 어렵지 않죠.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부가세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보시면요. 대손금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그쵸? 맞는 설명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부가세 신고서 보시면요. 여기에 왼쪽에 빨간색으로 과세표준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과세표준 목록을 쭉 보시면 요 중간쯤에 거의 끝에쯤에 대손세액 공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과세표준이 있고 세율이 있고 이렇게 세액 공제가 나오죠. 자, 보시면요. 여기에 입력을 아예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입력을 할 수 없게 돼 있고 여기 세액에만 입력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과세 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아요. 여기 자체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그래서 보충 설명하게 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으면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안 한다? 연체이자는 포함하지 않아요. 자,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니까 이때가 뭐죠? 이때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세금 계산서를 1월 1일날 발행했는데 돈을 2월 15일날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때 돈을 안 주면은 1일당 뭐 3% 해가지고 이자를 받겠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미 이때 공급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때 별도로 이 이자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어요. 자, 3번 보시면요. 금전이해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회계와 비슷하죠. 회계 문제 보시면은 제가 아까 공정가치가 답인 거 있었죠. 내가 있고 남이 있었을 때 A를 공급했을 때, 자, 이때 뭘로 한다? 시가로 하고 이걸 모를 때는 B의 시가로 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요거에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다음 중 부가세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네요. 1번.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계실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 맞습니다. 2번. 신규 사업자는 사업계실 이전이라면 사업자 등록 신청이 불가능하지 않고 가능하고요. 3번. 일반 과세자가 3월 25일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실제 사업계실인 4월 1일 때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사업자 등록 신청을 먼저 한 거예요. 먼저 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날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사업자 등록의 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도 가능하고요. 거꾸로 내가 세무조사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관할 세무서장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요. 납세자의 편의를 우선으로 봐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가능합니다. 납세자나 또는 그 등록자의 편의를 위해서 봐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실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입니다. 1번 업무용 수용차를 리스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다음 자료를 개조 과목 및 적용 등록에 반영하시오. 그래서 있는 대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자, 2번 다음 자료를 보고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을 빠짐없이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당자의 실수로 정기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잘못 입력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당사의 올바른 정기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250만원이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실기 프로그램 들어가서 250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이와 관련하여 관련 정기분 재무제표만 수정을 하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기분 재무제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뭐다? 제손이제로 기억을 하셔서 차례대로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기분 제조원가 명세서부터 가셔가지고요. 자, 제공품 재고액이 250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이렇게 보여요. 그쵸? 선생님 요거 왜 수정이 안 될까요? 그쵸? 그래서 여기 얘는 자, 예외적으로 여기서 수령하는 게 아니고요. 자, 보시면요. 재무상태표에서 수정을 하시면은 바뀌어요. 재고 금액은 이렇게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공품을 150이 아니라 250으로 바꾸시면은 이제 차대가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100만 원이 나오는데요. 일단 보시고 나오신 다음에 자, 다시 조회를 하시면은 자, 여기에 250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8,132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자 이제 손익계산서로 가셔서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여기 제품 매출원가에 제품 제조원가를 8,132만원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매출원가가 7,500으로 바뀌면서 당연히 여기 보시면은 단기순이익이 바뀌실 거예요. 요거 혹시 볼 수 있나? 안 보이네. 자, 단기순이익이 바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 바뀐 금액이 얼마냐면 1억 2,288만원이에요. 그래서 얘를 다시 어디로 가냐면 자, 이제 이거 필요 없으니까 닫고요. 어디로 간다? 자, 이익잉여금 첨분 계산서, 그쵸?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1억 2,100인데요. 1억 2,20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얘를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1억 2,200을 그대로 또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가서 또 바꾸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지? 제공품 바꿨고 2월 이익잉여금의 단기 자 여기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가시면요 1억 9,077만원이죠. 그래서 얘를 1억 9,077만원으로 바꾸시면은 대체 차익이 없어서 딱 맞아 떨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손 2제인데 자 여기 재고금액 같은 경우는 제조원가 명세서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로 가셔서 수정하시고 여기서 수정하시고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단기제품 제조원가 확인하신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가서 확인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재무상태표에 있는 거를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기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2번 7월 22일 거래처 영동상사에서 받은 약속은 135만원에 만기가 도래해서 당좌수표를 수령하였다. 자, 당좌수표 나오면은 두 가지를 떠올려야 돼요. 뭘 떠올려요? 그죠? 받을 때는 현금이고 지급할 때는 당좌예금이다. 그래서 내가 당좌수표를 수령했기 때문에 현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음이 받으러 엄이 없어지면서 현금을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근로자들의 코로나19 진단비용으로 300만원을 보통예금계에서 지급하였다. 이 금액 중 60%는 공장 생산직 근로자분이며 나머지는 본사 영업부 근로자이다. 단 코로나19 진단비용은 복리후생을 위한 성격의 지출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를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60%니까 36에 18, 180만원은 제조, 나머지는 판관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3번 국민은행으로부터 이자 수익 20만원 중에서 원천지수세액 15.4%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6만 9,200원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자, 원천지수세액은 뭐예요? 내가 먼저 세금을 낸 거기 때문에 무슨 계정 과목을 쓰면 되겠어요? 선납세금 계정을 쓰시면 됩니다. 그쵸? 원천지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납세금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20만원을 벌었는데 이 중에서 세금으로 38,000원 20만원의 15.4%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4번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관세 300만원과 통관수수료 30만원을 인천세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원재료에 대한 관세이기 때문에 원재료 취득 부대 비용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재료 330만원, 현금 33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5번 보통주 만주를 주당 2만원, 주당 액면가가 만원인데 2만원에 발행했으니까 나는 얼마 이득이에요? 만원짜리를 액면가 만원인데 2만원에 발행했으니까 만원만큼 곱하기 만주. 얘가 뭐가 되죠? 그쵸? 얘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겁니다. 그쵸? 주식 발행 초과금에 발행을 했고요. 보통금 계좌로 발행대금 납입액 2억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단 신주 발행 비용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관련 계정은 조회하여 처리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제가 항상 뭐라 그랬었죠?
자, 관련 계정을 조회하여 처리하라고 말이 없어도 항상 조회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신주 발행한 거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당 비싸게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더라도 얘는 무시하시면 되겠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먼저 상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을 인식을 하셔야 되겠죠. 자, 해보면요. 자, 보통여금이 2억이 들어왔고 자본금은 만원 곱하기 만주에서 1억인데, 자, 원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1억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는데요. 주식 발행 초과금을 조회해봤더니 얼마가 있냐면 2천만 원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조회했더니 얼마가 있냐면 2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천만 원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한국의 외상매입금 잔액 150만원을 결제하기 위해서 주 세아로부터 받은 어음 150만원을 배서 양도하였다. 자, 내가 있고요. 한국이 있고 세아가 있는데 나는 세아로한테 받을 돈이 150이 있었었고요. 내가 한국한테 줄 돈이 150이 있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한 거냐면 배서 양도가 뭐예요? 그렇죠. 너네끼리 주고받아라 이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받을 거를 요거를 한국한테 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세아도 얘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한국한테 주면 끝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배서 양도인데요. 자, 얘는 어떻게 입력하면 되냐면 거래처만 유의해서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외상매입금을 한국한테 줘야 되는 돈이 있는데 이 돈 어떻게 줬다? 세아로부터 받은 어음으로 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계가 되는 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거래처 영업부 대리 이순재 씨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화환을 구입하고 다음에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거래처 영업부 대리니까요. 접대비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서니까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전표유형은 메인 매출 전표에 53면세, 거래처는 플라워 24에서 접대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명지기계사의 원재료 운송용 트럭을 2천만 원에 처분하고 전자세금 갱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을 한 달을 수령하기로 하였으며 처분 시점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기로 한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에서 주어진 감가상각 누계액만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전표용은 11과세, 내가 세금에서 발행해야 되니까 11과세가 되겠고요. 자, 첫 번째로 취득가액 차량 운반과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감도액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부가세 인식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받을 돈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차익이보다 차대를 맞춰서 차변이 더 부족하면 유형자산 처분 소실이 되는 것이고요. 대변이 부족하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된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검증을 항상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되겠죠? 자, 장부가액이 3,500에서 1,650만원을 뺀 1,850만원이 남아있는데 얼마에 팔았어요? 2천만원에 팔았으니까 나는 얼마만큼 이익이에요? 150만큼 이익이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검증을 해서 숫자가 맞는지를 확인하시면 분계가 적정한지 추가적으로 검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비사업자인 김민국 씨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자,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2 현금 과세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김민국으로 거래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을 판매했으니까 현금으로 받았고 제품 매출이 되겠죠. 어려운 건 없으니까 그대로 넣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봉사 영업부 임직원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자동차로부터 승용차 6인승을 렌트했네요. 자, 6인승이니까 뭐가 돼요? 불공이죠. 그쵸? 그래서 불공이인지 아닌지, 네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테스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4불공에 3번 비영업용 승용차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임차료, 부가세까지 포함한 99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공장 건물 임대인인 주 동국개발로부터 임차료 440만원과 공장 전기요금 77만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고 당좌 수표로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료는 매월 9일에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하나의 전표를 처리할 것. 요거 좀 어렵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당좌 수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아까 풀었던 문제와 똑같이 받았을 때는 현금, 지급했을 때는 당좌 예금인데 지금 내가 지급했으니까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1번 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임차료랑 공장 전기 요금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얼마예요? 470만원이, 그쵸? 470만원이 공급가액이 되겠고요. 47만원이 부가세죠. 그래서 이거를 부가세를 47만원큼 인식해야 돼요. 왜냐면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한 매만 발급했으니까. 그쵸? 얘는 부가세는 한 줄만 넣으시면 되겠고요. 이 470을 임차료랑 전기요금으로 나눠서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만 구분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당좌예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임차료랑 전력비 나누시고 부가세는 한 줄로 넣어주시면은 깔끔하게 처리가 되겠네요. 자, 6번 내공신용장에 의해서 수출용 제품의 원재료를 하늘로부터 매입하고 친절하게 영세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50%는 동사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였고요. 나머지는 6개월 만기에 당사 발행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 자, 얘도 배서양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렇죠. 거래처만 잘 유의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0이 영세열 전자세금계산서가 되겠고요. 자, 보시면은 원재료를 5천만원 구입했는데 50%는 하늘한테 받아야 될 거를 다시 줬고요. 그쵸? 받는 거랑 줄 거랑 상기한 거고 나머지는 지급어음으로 해서 발행을 했다. 그래서 거래처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받을 어음인지 지급어음인지 추가적으로 계정 과목도 유의를 해서 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매출거래처 직원에 대한 조의금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거래는 당사의 공장 생산부 직원의 결혼 축하금이다. 그래서 매출거래처 직원은 접대비인데 접대비가 아니라 보다 공장 생산부 직원이니까 복리후생비 제조가 되겠죠. 그래서 접대비 판을 복리후생비 제조로 바꿔주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7월 25일 전표 들어가셔가지고요.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바꾸시 되겠습니다. 자, 2번 중앙전자로부터 부품을 매입하면서 매입대금 13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으나 이를 분실하여 지출결의소를 일반접배 회계 처리하였다. 이후 회사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현금 영수증 발급분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니까 일반 전표로 입력되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해야 되겠다. 그쵸? 현금 영수증을 체크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첫 번째로 일반 전표 입력한 거를 삭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새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반 전표를 메인 매출 전표로 옮겨주는 거다. 그래서 일반 전표는 삭제하고 메인 매출 전표는 새로 이렇게 현금 과세, 현금 영수증이니까요. 60의 현금 과세를 해서 원재료, 부가세, 현금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 전표를 메인 매출 전표로 옮겨 적는 거다라고 개념을 잡아주시면 분계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 5번. 단기차입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를 계산하였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까 우리 이런 문제 푼 거 있네요. 그쵸? 결산 시 어떻게 한다? 이자 비용, 미지급 비용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한미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을 중에 5천만원 중에서 3천만원은 내년 2월 16일이래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기말이니까 12월 31일로부터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장기차입금은 뭘로 바꾼다? 앞에 1년 이내니까 유동부채가 되죠. 유동부채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유동부채니까 유동성 장기차입금으로 유동성 장기부채로 계정 과목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자, 3번 단기 대여금에 대한 단기 경과분 이자 미수액 30만 원인데요. 자, 얘도 미수액이죠. 그러니까 아까는 1번은 어떻게 됐어요?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인데 얘는 거꾸로 대변의 이자 수익, 차변의 미수 수익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6번입니다. 1월 말 현재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간의 차액은 얼마인가? 단 양수를 입력할 것,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란 얘기죠. 그쵸? 자, 1월 말 현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재무상태표에 1월 말 현재로, 이렇게 1월 말 현재로 조회하신 다음에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차액을 구해 주시면 되겠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셔가지고요. 1기 그쵸. 1기 확정으로 조회하신 다음에요.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과세표준이랑 납부세액을 확인하셔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그 이론 문제 말씀드린 거. 대손세액 가감은 그쵸? 여기 금액은 아예 입력할 수 없게끔 색깔이 칠해져 있고요. 매출세액 공제만 된다. 세액 공제만 된다는 거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2021년 5월 말 기준 세무과거에 대한 외상매입금 잔액은 얼마인가? 외상매입금 잔액이니까 거래처 원장 가셔가지고요. 자, 이렇게 1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하시면 되겠고요. 거래처를 세무과거로 넣어주시면 잔액이 2,700만원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9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